모든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자, 2강의 주제입니다. 오늘 꿀벌 사회, 여왕벌의 리더십, 그리고 침팬지 사회, 왜 집단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스타일의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탐험하겠습니다. 자, 먼저 꿀벌 사회인데요. 꿀벌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일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2만에서 한 20만 정도의 일벌이 있습니다. 자, 수컷벌은 시기에 따라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봄에는 이 수컷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꿀벌이 번식을 하는 여름 이때쯤이면은 또 이 숫벌이 많아지죠. 그리고 이 꿀벌 사회의 리더 하면은 단연 여왕벌이죠. 그래서 여왕벌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꿀벌 사회는 자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숫자 때문에 그렇죠. 이 꿀벌 사회가 번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이 일벌의 수에 달려 있어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이 포식자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먹이를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운 시간을, 이 겨울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날 수가 있죠. 근데 꿀벌 사회에서 누가 산란을 하나요? 바로 여왕벌이죠. 꿀벌 무리의 수를 늘리는 그런 능력은 여왕벌만 가지고 있어요. 여왕벌이 하루에 한 1,500 이상의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1,500개의 알,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왕벌의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가요. 하루에 나의 몸무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알을 낳는 거예요. 사실 중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능력 있죠. 여왕벌의 산란하는 능력. 다시 얘기하면 조직의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능력. 바로 이것이 여왕벌의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여기 일벌이 있어요. 일벌은 말 그대로 일을 합니다. 벌집 청소하기, 유충 어린 수벌 돌보기, 벌집 만들기, 여왕 돌보기, 숫벌 굶기기, 꿀 농축하기, 벌집 지키기, 꽃꿀 채집, 꽃가루 채집,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벌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해요. 번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왕벌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번식만 해요. 산란만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아마 일벌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회를 받아들이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파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여왕벌한테 달려들어서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 여기 나갈 거야. 최소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공평하고 그리고 일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아마 그런 사회일 텐데 이런 어찌 보면 불만으로 가득 찬 사회를 여왕벌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왕벌의 그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여왕 페로몬 분비입니다. 이 페로몬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인데요. 아주 미량의 화학 물질을 여왕벌이 분비해요. 여왕벌 주위에는 이렇게 시녀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녀벌들이 이런 여왕 페로몬을 받고 그런 다음에 무리 전체에게 전달됩니다. 이 여왕 페로몬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은요, 화학 물질이 일벌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소의 발육을 저해합니다. 일벌도 궁극적으로 암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벌은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은 낳을 수 있지만 숫벌만 낳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무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벌이 알을 낳으면은 그 일벌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맞아요. 바로 나의 알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일벌이 나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여왕벌이 낳은 그 알 있죠? 알을 잡아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꿀벌 사회는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왕벌이 바로 이 여왕 페로몬을 분비함으로써
일벌이 이 난소를 발육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일벌이 이 무리를 위해서 꿀벌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왕 페로몬이 있음으로 해서 꿀벌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이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왕벌의 리더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조직을 키울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여왕 페로몬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구성원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능력. 여왕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바로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이 꿀벌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물은요, 침팬지인데요. 침팬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고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팬지 사회 하면은 사실 인간 사회를 연상하면 좋아요.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남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침팬지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침팬지 사회를 보면은 한 40 몇 마리서부터 한 100, 한 20 몇 마리까지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나하고 가까운 혈연이고 또 많은 다른 침팬지들은 비혈연, 다시 말해서 남이에요. 이 침팬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장류를 들여다보면은 한가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를 보면은 이 털 고르기를 열심히 해요. 이 털 고르기 하면은 여기 뭐 침팬지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다른 침팬지가 뭐 기대어 있다던가 누워 있다던가 등지고 있죠. 그럼 열심히 이렇게 털을 골라줘요. 먼지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기생자 있죠. 이걸 전부 다 제거해요. 이것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털 고르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털 고르기를 받는 쪽 있죠. 이 받는 쪽이 나의 약한 부위, 취약한 부위를 그대로 드러내요. 자, 그래서 보통 이 털 고르기는 아주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암컷, 수컷 아니면은 가까운 친구끼리만 이 털 고르기를 합니다. 이 수컷한테는 이 털 고르기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털 고르기를 통해서 친구를 맺을 수가 있어요.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이 친구를 맺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친구가 이 리더, 이 침팬지의 리더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탄자니아의 어느 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피무라는 그 침팬지의 알파 수컷이 있었습니다. 이 피무는 굉장히 건장한 그런 수컷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철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때리고 굉장히 좀 성격이 안 좋은 그런 침팬지였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피무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피무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프리무스라는 그런 수컷 침팬지가 있었는데요. 프리무스는 이 침팬지 사회에서 2인자예요. 프리무스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털고르기 해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3명 있었어요. 2011년 어느 날이었는데, 자, 이날도 이 피무가 열심히 또 폭력적으로 다른 침팬지들을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프리무스는 이날 도저히 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프리무스가 이 숲으로 가서 자기 친구 3마리를 불러왔어요. 이 털 고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었던 그 친구 3마리와 같이 이 4마리가 피무를 공격해서 이 피무를 죽이고 이 프리무스가 드디어 알파 수컷이 되었습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알파 수컷이 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월. 자, 이것은 신체적으로 우월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자신의 우월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침팬지를 위협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능. 그 굉장히 좋은 두뇌로 기발한 방법으로 이 알파 수컷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맹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맹은 친구를 이용하여서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서 알파 수컷이 되는 것이에요. 동맹으로 알파 수컷이 될 때 반드시 내가 신체적으로 건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체적으로 좀 여유에 있거나 아니면 성격이 온화해도 알파 수컷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더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재위 기간을 보면은요,
우월을 통해서 알파 수컷이 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휴 기간이 한 2년 정도예요. 그런데 동맹을 통해서 알파 수컷이 됐다. 그러면 제휴 기간이 평균 10년입니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유지하면서 이 무리의 알파 수컷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동물의 리더십이 다양할까요? 나 혼자 있다면 절대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는 집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동물들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집단을 형성하는가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자, 동물 사회를 보면은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포식자 방어. 여기 보면은 지금 붉은 사슴이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포식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혼자 발견한 것보다도 일단은 여럿이 있으면은 포식자를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도 쉽게 탐지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마리가 같이 지금 주시하고 있죠. 자, 이것은 살짝 덤비지 마라. 우리 숫자 많다. 지금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같이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 이 중에서 잡아먹힌다 하더라도 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두 번째는 먹이 찾기 및 포획입니다. 먹이 찾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여럿이 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아주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이 동물이 집단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가 자, 여기 먹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자 먹을 수 없죠. 나눠 먹어야 돼요. 좋든 싫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이 코비드-19 다시 말해서 집단을 좀 더 이렇게 거리를 두면은 병균이 쉽게 전염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집단 생활의 단점은 구성원의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보면은 항상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집단 생활의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사회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조정을 리더와 팔로워가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고 무리 전체에게 궁극적인 혜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통합으로 이루는 길, 이게 리더십이에요.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공통의 목적, 그 공통의 목적이 포식자 방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이를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사회적인 과정, 이것이 리더십이고, 리더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팔로워는 리더에 호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더십 스타일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바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런 동물, 그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질입니다. 이런 형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요.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보다 많은 자손, 번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이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한가, 이것은 환경에 달려 있어요. 일단 물리적인 환경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사바나 환경인데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처음 기원했던 그런 지금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엄마 코끼리도 있고 감호장 코끼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모 코끼리도 있어요. 자, 이게 사회적 환경이에요. 바로 그 사회가 속한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바로 리더십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근데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죠. 물리적인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다 달라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절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환경에 맞는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번성합니다. 이 환경이 다르면 리더십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팔로워로 태어났다. 자, 우리 3강의 주제인데요. 먼저 왜 팔로워가 되려고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카리브의 이주, 그리고 군중심리, 그 다음에 집합행동, 자기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팔로워가 되려고 하나? 사실 리더가 되면은 혜택이 많아요. 리더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유리합니다. 팔로워가 되는 데 대한 비용이 있어요. 일단 이 팔로워는 자신의 욕구를 종종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리더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도 팔로워도. 자, 이런 팔로워십에 따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팔로워가 되려고 할까요? 제일 먼저 카리브라는 아주 매력적인 동물을 소개합니다. 카리브 하면은 우리가 북극의 사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리브는 그 환북극 지역, 시베리아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북쪽, 알래스카, 유럽의 북쪽, 이게 전부 다 환북극 지역인데요. 카리브, 술록 서로 이렇게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맞아요. 카리브는 북미에서 부르는 말이고요. 술록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환북극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카리브가 많으면 이 원주민들에게 배부름과 풍요로운 시간이고요. 이 카리브가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이 배고픔과 역경의 시간입니다. 카리브 썰매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산타 할아버지 그 썰매 끄는 그 동물 있죠? 바로 그 동물이 카리브이기도 합니다. 카리브는 정기적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봄, 여름 이때는 북극해 인적 지역에서 거기서 초식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해요. 자,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좀 더 온화한 이 저위도 지역으로 가서 월동을 합니다. 이주하는 것을 보면은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이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큰 무리, 작은 무리 계속해서 때를 지어서 경로도 다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주를 순차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주하는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어쩌면은 1000킬로미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카리브가 이주하는 그 경로를 가보면은 사실 굉장히 험악해요. 일단은 3월, 5월 하면은 북쪽 지역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있어요.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해요. 그리고 포식자도 많이 있어요.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그래서 이 이주는 그 굉장히 길고 험악하고 심지어 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카리브 무리를 이끌고 이주를 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코끼리의 가모장 아니면은 늑대의 알파수컷처럼 어떤 리더. 자, 우리가 이런 리더를 중심적인 리더라고 합니다. 근데 카리브 무리를 보면은 그런 중심적인 리더가 없어요. 다 동등해요.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카리브 무리는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이 장거리 이주를 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군중심리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사실 군중심리 하면은 여러분도 아주 굉장히 잘해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켜지죠. 어디가 죽을지 잘 모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출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카리브도 바로 이 똑같은 군중심리를 이용하여서 이주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요. 다른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저 카리브가 지금 앞쪽으로 간다.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애들이 따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행동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요. 정말 이웃의 움직임만으로 이런 정보 전달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무리의 물고기가 있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물고기 보면은 저기 밑에 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포식자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물고기들은 여기에 그 유리가 있어요. 투명해요. 그래서 포식자가 오면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무리의 물고기 사이에 반투명 거울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포식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포식자를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망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왼편에 있는 이 포식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이 물고기들도 맞은편에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 뭐가 있다. 이 포식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웃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 전달이 이런 간단한 물고기 실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족관을 가보면은 이런 물고기 무리 이동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무리를 이끄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총체적인 의지로 자, 이번에는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리더가 있어가지고 무리 전체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인가? 이것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주홍색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들은 지금 그늘 밑에 있어요. 보통 이 공중에서 오는 포식자 때문에 새죠. 이 새 때문에 이런 물고기들은 이렇게 그늘이라던가 아니면 수초가 있는 곳을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선호해요. 지금 오른편 보면은 지금 그늘이 없어요. 이제 그곳은 외부 공격에 쉽게 지금 노출되어 있고 특히 낮이라고 하면은 그런 개활된 공간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먹이를 줘요. 이 송사리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 받으면은 불이 켜지면은 먹이가 나온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지 않은 개인한테는 사실 굉장히 조금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훈련을 마친 송사리들을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송사리와 지금 같이 두었습니다. 여기 주황색 물고기 있죠? 지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켜지면은 먹이가 나온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회색 물고기가 있죠? 그 물고기들은 그런 정보가 없어요. 먼저 불이 켜져요. 그러면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회색 물고기들도 이 주황색 물고기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은 정보를 읽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을 이끌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있는 개인이 어떤 특정한 무리를 이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런 행동이지만 그런 아주 개인들 간의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행동 규칙을 이용하여서 이 큰 무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물고기를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그 원이 있죠. 이 A라는 빨간 원이 있는데 반발 영역이라고 해요. 반발 영역은요,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아주 가까이 지금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거북하죠? 좀 부담스럽죠? 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싶죠? 이제 바로 그 선이에요. 거기서부터 반발 일어나서 좀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C가 있죠.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무리에서 아니면 다른 개인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안 되죠. 내가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걸 유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최소 다른 물고기들과 그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싶어져요. 더 멀어지게 되면은 내가 무리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방위 영역이 있어요. B, 다른 개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런 영역과 행동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이동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보면은 B 있죠. 방위 영역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A랑 거의 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금 무서운 포식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반발 영역만큼. 자, 여기서 좀 더 커질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위 영역이 더 증가해서 이것이 유인 영역.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개인을 쫓아가기 바쁠 때까지 이렇게 그 방위 영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방위 영역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 개인 간의 거리가 바뀌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밀집한 물이 보이죠? 지금 포식자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방위 영역이 반발 영역 안으로 만큼 굉장히 접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들끼리 최대한 지금 접근을 해요. 포식자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가장 오른쪽은 이 물고기 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잠깐 딴짓하고 있으면은 내 무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와의 거리를 최대 유인 영역까지 늘린 거예요. 가운데 보면은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위 영역이 한 중간쯤에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이 국소 반응의 작은 변화 있죠. 이것이 이런 집단 행동의 큰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몰라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일부 이 물고기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열심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치 뭘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몇 마리가 무리 전체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그 물고기를 쫓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다시 또 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집합 행동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군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새들이 이렇게 뭐 거의 춤을 추듯이 이렇게 멋진 그런 행위 예술처럼 보이는데 이런 군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는 중심적인 리더는 없어요. 단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일시적인 리더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리더를 국소 리더, 이게 순간적으로 잠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국소 리더와 팔로워만 있을 뿐이에요. 이 물고기의 무리, 그리고 순록의 무리, 많은 초식동물들의 무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목적지까지 간다. 아니면 포식자가 와서 방어 행동을 한다. 이것이 어떤 중심적인 리더가 있어서 반드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각자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인들이 주위의 상황을 다 살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간단한 몇 가지 행동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로 같이 모아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자기 조직이라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런 자기 조직,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복잡한 집단의 행동은 구성원 간의 비교적 간단한 상호작용 규칙으로서 충분히 조정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카리브로 돌아와서요. 이 환북극 주민들이 이렇게 이주하는 그 카리브 무리를 보잖아요. 자, 이때 이 주민들이 사냥을 해요. 근데 이 불문율이 뭐냐면은 절대 제일 선두에 가는 그 카리브는 사냥하지 말라. 이런 전통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일 앞에 가는 그 카리브 있죠. 얘는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카리브예요. 만약에 그 카리브를 사냥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길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그 카리브를 죽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카리브가 우리 동네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굶게 되는 것이죠. 또 카리브를 통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십만 마리의 카리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중에 한 몇 퍼센트나 이 길을 알고 있어야만 이 카리브 전체가 안전하게 이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무리에서 한 5% 정도만 길을 알고 있으면은 무리 전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 규칙은요, 이 카리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동물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요. 사실 어떤 리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알파 수컷, 굉장히 건장한 힘이 센 그런 리더예요. 그런 리더가 하더라도 지금 포식자가 뒤에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무리에 다른 구성원이 여기 포식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은 이 리더도 그때 도망가죠. 어떤 구성원도 모든 상황에서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보가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 그럴 때 최선의 방법은 답을 알 수도 있는 다른 개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구성원들도 그 모든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워입니다.